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봐보자고요. 감정평가인데,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역 분석과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 있어요.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좀 기억하시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지역은 결국 뭐 있습니까?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은 뭐 있습니까? 반대로 다시 지역은 이거 이외 가격 수준 파악할 목적이죠. 거꾸로 개별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표준적 이용, 최유형이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그 결과 구체적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 뭐냐? 곧 이게 개별 분석이에요. 이때 좀 조심할 건 지역 분석 대상이 크게 3개 있다죠.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인근 지역도 있고, 유사 지역도 있고, 동일 수도권으로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이 각각이 있는 지역에 있는 특성은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딱 2개 아니면 3개까지 하셔야 돼. 첫 번째 뭔가면 대상 부동산 포함된 지역이다. 대상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 주는 지역이다. 세 번째 보니까요. 인근지역은 절대 동일한 용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행정구역상 어떤 용도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같은 용도가 있는 지역을 좀 보시고요. 근데 유사지역도 특징이 딱 3개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대상 부동산 포함 안 돼 있다. 그리고 얘는 누가 와서 유사한 지역이냐? 인근지역과 유사하지만 반드시 인근지역에 인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동일수도권 딱 하나만 하시면 되죠. 동일수도권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과 주변 다른 용도가 포함된 지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물론 이때 보니까 동일수도권 범위는 각각 있는 용도만 달라지지만 특히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후보지 이행지역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행전환 후고 성숙도 낮을 때 뭐 있습니까? 이행전환 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격 재원칙이 있어요. 이 재원칙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균형이란 말과 뭐 있습니까? 적합이지? 균형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균형. 내부고 적합은 외부. 요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기여 원칙. 기여라는 것은 반드시 구성 부분이 전체와 관계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시면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추가 투자 적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로 묻는 게 뭐 있냐? 변동이란 말과 예측을 사실 묻는데 변동은 다른 말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가격은 변한다 이 말이고 거꾸로 예측은 뭐 있습니까? 가격은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때 시점인데 기준 시점 수준과서로 관련된 말은 변동이고 가치와서로 관련된 말은 예측이 되죠. 요 정도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갑니다. 그 중에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의 공식이 뭐죠? 공식 제주도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한 거지. 뭐 중요한 건요, 제주도원가 말 뜻이 뭐야? 다시 만드는 비용이잖아. 다시란 말은 언제 시점이에요? 언제 시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문제에서 기준 시점에 다시 만드는 비용이에요. 이때 보니까 이거 물건 만드는 비용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복조원가와 대치원가, 대치.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어쨌든 개념 불었을 때 효용이란 말이 들어오면 대치, 없으면 복조입니다. 물론 절대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가 수정은 중요한 게 상각이란 말과 수정 차이 구분하셔야 되죠. 그런데 첫 번째는 경제적 내용 연수, 얘는 법률적, 얘는 뭐 있습니까? 실제 감가가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잔존, 남아있는 연수가 중시되지만 얘는 경과된 연수 중시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존 가격 파악할 목적이지만 얘는 이미 감가된 액을 파악할 목적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럼 감가 요인이 3개 있잖아. 그죠? 물리적 감가가 있고 또 무슨 감가? 기능과 경제가 있는데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감가 수정 방법이 총 이게 몇 개 있냐? 5개 방식이 있더라. 이 제목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냐 보니까 내용 연수를 근거로 한다. 두 번째 보니까 관찰 감가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분해법, 네 번째 시장 추출, 마지막에 임대료 손실하는법이 있어요. 특히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 수정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인데 요 2개 차이는 반드시 정액과 정률 차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체적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얘는 사례 선택 기준이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전에 문제 풀었듯이 반드시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진 사례만 선택한다는 이것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정 보니까 원칙은 대표성 있는 물건 선택하되 대표성 없는 물건일지라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시점 수정은 반드시 다시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 지역 요인 비교는 반드시 우리 아까 했던 지역 분석 대상이 있죠. 그죠? 동일 수도권 내에 있는 인근 또는 유사 지역에 있는 물건 선택하고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똑같이 만들어진 물건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시고 있죠? 특히 이 사정 보정이 조심할 건요.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는 절대 사정 보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벌써 정상 가격이니까 절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항상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이 말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역 요인 비교에서는 중요한 건 사례 등을 선택할 때 인근적이 있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지만 거꾸로 뭐 있으면 유사 지역에 있는 물건은 반드시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된다. 이런 특징 아시고요. 자, 일단 요거까지 정리했으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수익 환원법 남아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보니까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어요. 물건별 감정평가. 그럼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건별 감정평가를 너무 있죠. 막 이렇게 분산해 보지 말고 크게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경우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 한 게 뭐 있죠? 수익환원법이지. 여러분 보시고 임료는 좀 따라 보셨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방 구분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란 건 전부 다 공시지가예요. 무조건. 그죠? 산지 같은 거 일반 토지는 전부 공시지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 자동 우리 이제 매매될 수 있는 물건, 매매가 된 물건이 많으면 전부 다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기본적으로 동산은 좀 매매가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몽땅 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나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임목이나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그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중에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나머지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는 원가법이고 건물도 원가법이고 근데 무형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 무슨 권 나오죠. 이건 전부 다 수익환원법.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광산도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주식과 채권에서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건 뭐 있습니까? 매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주식, 상장 채권 전부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거꾸로 비상장 채권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게 곧 이게 수익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채권만이 반드시 수익환원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임료는 전부 다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공시 제도, 가격 공시. 이제 컨트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겁니다. 그 가액공시에서 토지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평가할 건데 주택은 크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단독 주택과 뭐가 있습니까? 공동이 있다. 그죠? 결국은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항상 이 토지 각각에 있는 개별 토지, 개별 주택을 평가할 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땅을 먼저 씁니다. 땅을. 이런 걸 말하냐? 표준지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이요. 그래서 항상 얘들은 뭐 있습니까? 개별 공시가 있고 개별 주택이 있겠죠. 근데 공동은 어차피 아파트는 다 똑같단 말이게. 같은 결과 뭐 있으면 굳이 표준과 개별을 구별할 필요 없으니까 공동 자체를 그냥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구분하세요. 이렇게. 요놈들은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요건 전부 다 뭐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때 여기 있는 표준지 등등을 갖다가 감정평가사가 선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다 분석해 보면요. 땅들마다, 즉 개별 토지마다 뭐 약간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표가 있어. 토지면 토지 가격 비준표고 주택이면 주택 가격 비준표입니다. 그걸 만들어주면은 이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개별 주택, 개별 공식을 평가한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를 구분해요.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라고. 근데 하는데 요것만 아시면 돼. 개별 공시가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그죠? 딱 세 개 있잖아. 국공유지, 사용료, 임대료야, 임대료. 절대 국공유지 매각 처분이 아니라고. 그건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어떤 뭐 있습니까? 예, 임대료 등을 부과할 때 요 쓰는 방식이 개별이라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당연히 세금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개별 필지마다 세금 부과한다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과세, 지방세, 국세는 전부 다 개별이고. 또 개발 부담금도 비록 어떤 특정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변 지역이 똑같이 어떤 뭐 있으면 개발 이익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고. 개별 토지마다 개발 이익이 달라지니까 개발 부담금도 전부 다 개별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리고 있죠. 우리 주택은 사실은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주택은 세금 떼릴 목적이야. 근데 다만 저기 뭐 있습니까? 표준주택 가격은 세금 관계없어요. 개별주택과 그다음 공동주택만 이게 결국은 세금 것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런 정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지난주 했던 거예요. 꽤 많다고 생각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여섯 개면 이 정도, 여기서 보통 뭐 있으면 기본은 4개는 무조건 나와야 돼. 여기서. 자,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 마지막 한 개 남았어. 그게 뭐냐? 수익환원법.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보니까, 자, 578페이지요. 자, 일단 강의 노트는 보니까요, 75페이지 있네. 75페이지요. 자, 잘 보셔야 돼, 이제. 사실 이 수익환원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걸 다는 할 수 없고 있죠. 제가 한 2개 정도만 그냥 설명 끝낼 거예요. 2개만. 자, 우리 이거부터 하자고. 자, 첫 번째, 여러분, 투자 가치 공식이 뭐야? 다시. 수익률 공식이 뭐야? 수익률 공식. 그걸 자꾸 암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이 집 10억 주고 샀어. 근데 매년마다 1억씩 나오는데, 몇 프로의 수익률? 응? 10억 주 샀는데 매년마다 1억씩 수익이 나오는데 몇 프로? 10%지. 그 10% 어떻게 한 거요? 집값 10억에다가 나온 순수익 아니야? 그죠? 수익률은 가격, 투자분의 순수익이잖아. 그죠? 다시. 가격 공식은 뭐 되겠습니까? 가격은. 네? 가격이란 것은 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게 수익환원법이야. 이 건물에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에 이거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요 수익률 같은 말이 뭐냐?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그 다음 환원율 다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수익환원법은 반드시 평가할 때 뭐를 가지고 합니까? 나오는 수익을 통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하죠. 우린 분명히. 그래서 이 건물이 매년마다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미래 수익을 통해서 현재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때 1년 후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 이 금액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작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작게 만드는 율, 이게 무슨 율? 할인율. 다시요. 이 말입니다. 1년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뭐 있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데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한다 해서 수익환원법이야. 수익을 환원했으니까 현재 가치로. 이럴 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이유에서 이게 환원율 또는 환원이를 쓴다고. 결국은 할인율, 환원율, 수익률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공식 구할 때 자꾸 뭐 있습니까? 수익률 따라 환원율 따라 보지 말고 전체를 같이 묶어보시라고. 그놈이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수익환원법에서 이걸 쓸 때 환원율이라 환원율.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사실은요. 자, 그러면요. 이때 실제 계산 문제가 가끔 시험 나오는데 보니까 25회 때가 원가법 시험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26회 때가 거래사례비교법이 계산 문제 시험 나왔다고. 그래서 올해 아마 나올 확률이 여기 제일 클 것 같아. 얘가. 자, 일단 그런데요. 여기 있는 순수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요. 우리 전에 보니까 영업수지 계산표 한 적이 있죠. 그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가능조수도. 그 다음에 공실 빼주고. 그 다음요. 유효조수도 빼주고. 그 다음요. 영업경비 빼주면 뭐 남습니까? 자, 따라서 수익환원법은 특별한 말을 쓰지 아니하거든. 대부분 다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쓰고 있는 환원율은 정확한 말은 뭐냐? 사실 이건 투자자 받을 수 있는 요구수익이라고 이게. 결국 이 말은 요구수익은 각각 있는 투자자마다 받을 수 있는 요구수익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환원율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 여러 개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 풀면 결국은 이러한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요 공식만큼 아셔야 돼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을 이렇게 더해준답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만 이때 실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묻는 공식이 부채 감당률법에 있는 환원율 관한 공식을 제일 많이 묻는다고. 그래서 이 공식만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데 우리 보통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당상수고, 그는 부채 감당률이요. 일단 대는 대부별. 자, 우리 지난주에 문제 풀었던 문제집 갖고 있습니까? 네, 그거 오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세요. 이 공식은 꼭 좀 기억하시고. 우리 아마 지난주 문제 보니까 이 공식 굉장히 많이 물었던데?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이 공식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 환원율은 결국은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요구수익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환원율을 적정하게 구하기 위한 공식이 결국은 여러 개의 공식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우리 앞말만 따면 이렇게 암기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보니까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23번 문제를 22번인가? 없으면 옆에 같이 보자, 같이. 자, 딱 두 문제 풀 거니까. 모의고사 문제 말고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아, 오늘 모의고사 문제 저거 해설하게 돼 있죠? 모의고사 문제는 마지막 시간에 딱 1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는 게 이게 2번인가? 맞지 싶은데. 있습니까? 23번이에요, 그게? 요 공식. 22번이죠? 그니까, 아니, 요 공식. 요거 묻는 거. 없어요? 2개 있을 텐데, 21번과 한 개 돼 있는데, 25번인가? 그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21번에 요거 묻는 거요. 요거 물어주죠. 환원율은 가격분의 요 뭐 어떡할래?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비웠지? 그죠? 여기 뭐 어떡할래? 물었던 문제요.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 25번은요. 그 두 개 어떤 표가 있는데 밑에 거 갑니다. 요거 물었지. 물어서 여기 있는 요거 비웠지. 네. 여기 있는 수익은 반드시 무엇을 써야 됩니까? 순영업수득이야. 그러니까 단순하자면 그렇게 문제를 꽤 많이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요. 환원율 추계 방식은 여기 있는 총 5개가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게 뭐야? 시장 수출법, 얘는 조성법, 세 번째는 투자 결합법, 얘는 뭐냐? L우더법이 있어요. 이건 부채 감당률법. 이런 공식만큼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23번 문제입니까? 22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 조자가 있죠. 이게 우리 아마 지난주에 제가 적산법 또는 적산 가경한 적 있지. 적자가 더할 적자, 쌓을 적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자도만 있으면 더할 조자야. 근데 이 더할 조자는 결국은 이게는 모든 걸 다 더한다는 거예요. 더하는 뭘 더하는가 하면요. 각각에 있는 요소. 그러니까 요소를 갖다 더한 데서 요소 구성법 같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일본식 용어에 보통 요소 구성법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단답 형태로 시험 내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 이게. 그럼 꼭 아실 게 뭐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듯이 감가 수정 방법에 있는 방식이 5개 있지. 그 제목과 지금 하고 있는 수익환원법의 환원율 추계 방식 구분해야 돼. 그래서 5개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충분히 이건 시험 다시 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요거 할 거예요. 하는데 절대 이 안에 있는 계산 공식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결국 우리 거기 있는 23, 24번처럼 시험은 나와. 23, 24번처럼 무조건 그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반드시 키워드를 찾는 거지 내용을 다 보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 그 제가 좀 이따 문제 풀 거고요. 지금부터 여기서 내용할 건데 우리 강의 노트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있죠. 분명히 환원율 추계 방식이 총 5개 설명이 잘 돼 있고 밑에 제가 보니까 정리라고 나있어. 정리. 그죠?
그리고 정리 있는 그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돼. 그럼 그 속에 답이 다 움직이니까. 자, 일단 가보자고.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걸 구합니다. 환원율 추계할 목적이요. 그러니까 환원율 추계할 때 이게 왜 복잡한 이런 다양한 공식이 나는가 하면요. 아까 설명했어. 투자자마다 발할 수 있는 요구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원율 추계하기 전 여러 개 어떤 이론 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환원율을 어디서? 시장에서 추출 뭐요? 뽑아내는 거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무슨 말이냐? 이런 거에 보세요. 현재 대상 부동산의 환원율을 파악할 목적인데, 요때 뭐 있습니까? 이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부동산과 비슷한 게 얼마 전에 시장에서 매매되었어. 그래서 요 유사 부동산이 보니까요, 매매된 가격이 10억인데, 이 건물이 매년마다 1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그럼 수익률 몇 프로예요? 10%지? 얘가 10%면 내 것도 10%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고. 이게 시장 추출법이 이게. 그러면 시장 추출은 이런 겁니다. 항상 나오던 유사 매매 사례로부터 뭐 있습니까? 구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문제 키워드는. 그러니까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장에서 유사 매매 이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환원율 구해서 대상 부동산 환원율 구하는 방식인데, 키워드는 이 말이에요.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저기 있는 시장 추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원래 조성법은 사실은 이건 요구수익에 대한 공식, 요구수익. 요구수익 공식인데 물어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수익이라는 것은 공식이 뭐예요? 요구수익. 항상 뭐 있습니까? 은행금리에다가 위험이지. 은행금리는 반드시 줄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금리를 다른 말로 무위험률이라 쓴다고. 그러면 이 말이잖아. 환원율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 있습니까? 위험률을 더해주는데,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무위험률과 똑같은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써볼게. 순수이율, 안전율, 기대이율. 그럼 기대율이 뭐냐? 이게 기대 수익 아니야 이거? 기대율인데 기대율이 뭐냐? 결국 이 말입니다. 은행에 저축하면 나오는 수익이 있지. 예? 거기에 곧 다른 기대율입니다. 같은 말이 뭐냐? 축척이율. 같은 말이 뭐냐? 복리이자. 같은 말이 뭐냐? 준투기율. 다 같은 말이고.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쯤 같은 놈이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있습니까? 이 공식을 한 개 한 개 알 필요 없으니까. 위험 없다. 순수하게 시간 대가다. 안전하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기대율, 은행이 주는 금리다. 같은 말이 우리 은행 저축성 예금 복리지, 복리. 복리가 뭔데? 이자 더한다. 축척이율. 응? 네, 여긴 준투기. 투기율이 아니다. 위험이 없는 수익이다. 이 말의 말뜻이.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곳곳에 보니 다 다른 용어 쓰고 있더라고. 그렇지만 결국 같은 단어 보면 돼요. 같은 거 써서. 자, 일단 해볼게, 이제. 자, 보세요. 이 조성법이 이거요. 내가 현재 이 건물의 환원율을 구할 때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건물 관련된 위험을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다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첫 번째 정기 예금이 3%고, 또 우리 학원 건물이 관리가 좀 난이하거든요. 난이성이 3%고, 또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 발생하고, 또한 보니까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 보니까 이게 2%가 있고, 또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니까 하락하는 게 2%가 있어.
이렇게 있죠. 위험이란 이게 구성요소야. 위험이란 구성요소를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분해해서 각각을 구합니다. 구한 후에 전부 다 더할 조자 다 더하면 이 건물의 환원율 값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자, 우리 거기 강의 노트 보니까요. 봐볼게. 이제 맨 위에 조성법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기억 니은번 이렇게 써놨죠.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자, 보세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분해했지? 했죠, 그죠? 해서 구한 후에 전부 다 더한다. 이게 다른 말로 조성법. 같은 말이 이 말이 뭐야? 각각의 요소, 이게 요소.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 쓴다고 이거 갖다가. 그래서 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시험 나면요. 딱 글자 하나야. 여기에 나면 끝이야. 무조건 조성법은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위험이란 말 무조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은요,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반대로 금융적 투자결합 두 개 있어요. 그럼 잠시 있죠. 이 물리란, 일단 이거부터 하셔야 돼. 결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합치는 거지. 이 말은 그 이면성이 벌써 뭡니까? 뭔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돼 있으면 나중에 합치게 돼 있다고. 근데 이번에 두 개 있거든요. 결합이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두 개 있습니다. 이때 물리란 말 뜻은 뭐냐? 이런 거예요. 보세요. 현재 복합 부동산이 있어. 있는데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순수익이 10억이란 순수익이 나온대. 10억이. 자, 우리 지난주에 이거 가격 재원칙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 아셔야 돼. 이 건물에 나오는 수익을 토지와 건물에 분리할 수 있습니까? 순수익을? 있습니까? 이거 분리한다. 자, 거꾸로. 토지가 전체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인가? 이거 알아보는 가격 재원칙이 뭐죠? 네? 요놈이 1층이, 2층이 전체 있는 값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인가 관련돼 있는 가격적 원칙. 무슨 원칙이에요? 기여원칙입니다. 기여원칙. 그래서 그와 같이 기여원칙을 통해서 보니까 자, 이건 아셔야 돼요. 비록 이 복합부동산 전체 난 수익이 10억이지만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면 항상 이 전체 10억에 영향 주는 정도가 둘 다 똑같이 반반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아마 우리 학원 건물은요. 전체 임대 수입 중에 훨씬 더 크게 영향 주는 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임대 수입에. 목적이 얘는 뭐 할 목적이야? 건물 쓸 목적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건물이 더 큰 영향 준다고. 거꾸로 농지 같은 누가 더 크게 영향 주겠습니까? 땅이지 땅. 그지? 그와 같이 영향 주는 정도 분명히 다 차이가 있다는 말 뜻이.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토지, 건물이 6억 정도, 토지가 전체 수익에 4억 정도 영향 주는데. 그러면 각각이 나오는 수익이 달라지면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은 같겠습니까, 이거?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면 이 값을 먼저 산출했으면 이걸 통해서 10억 전체에 있는 환원율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건물은 전체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 줍니까? 60%지? 이럴 때 이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요구수익이 얼마요? 토지는 전체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 줍니까? 이럴 때 몇 프로죠? 자, 이렇게 저걸 다 대해주면 여기 있는, 전체 있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건 얼마 됩니까? 7.2 되겠지? 이건 4%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결과 10억 전체 발할 수 있는, 환원율은 11.2%인데, 지금 이 값 구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뭘 할 목적인가 이겁니다. 투자 결합은 분명히 앞에 설명해서 뭔가 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는 뭐와 뭐 분리입니까? 그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왜 분리했습니까? 환원율을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토지와 건물에 발할 수 있는 환원율이 같다면 이거 굳이 분리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없잖아. 자동 12%니까.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결합이라는 용어를 썼거든. 결합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벌써 뭔가 좀 분리되어 있어야 돼, 벌써.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볼 때 뭘 보는가 하면 다른 걸 보지 말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토지 건물에 있는 환원율을 분리했는데 왜 분리한 묻거든? 절대 이 말만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만 쓰면 안 돼. 이 말 없이 무조건 뭐 있습니까? 뭐 다른 용어 쓰면 다 통용됩니다. 보통 계획 쓸 때 뭐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쓸 때.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토지 건물이 있죠. 건물에 나온 수익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냐?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토지 건물이 결합돼서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사실 나온 거지. 나오는 수를 분리 못한다고.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원주시 중심가에 보니까 토지가 아주 정사각형입니다. 돼 있는 토지가 1000평이 있어. 활용도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럴 때 이 전체가 한 필지면요.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 20억이야.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두 필지. 그럼 땅 모양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필지가. A 땅 500평. 네? B 땅 500평이야. 그럼 A 땅과 B 땅은 각각 10억입니까? 이거 10억 되겠냐, 이거? 안 될 거네,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결국은 결합돼서 높은 가격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토지, 건물이 둘 다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거기 10억이 나온 거지. 각각이 사실 이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물리적 투자기법을 쓰지 못하고 그 반대 그뿐 이제 금융이 나오는데 이런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금융. 무조건 금융 뭐? 타인 자본, 남돈 항상. 그래서 자, 얘가 투자 금액이 10억을 투자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이 내용 중에 지분 투자가 있고 반대 남돈 저당 투자가 있는데요. 자, 자기들은 현재 6억을 투자하고 남돈 4억 빌렸는데 물어보자고요. 지분 투자, 내 돈 투자한 사람이 있죠? 얘가 이 건물에 투자했을 때 발할 수 있는 요구 수익과 은행이 나한테 빌려줄 때 대출금리 있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12%고 내가 이 건물에 발할 수 있는 요구 수익 12%면 여러분 같은 은행 돈 빌려가겠습니까, 이거? 안 빌려갈 거는 분명히.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반드시 줄 수밖에 없잖아. 얘는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있습니까? 지분 투자자 발할 수 있는 요구 수익과 그다음 저당, 대출 금리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이렇게 먼저 분리한다, 분리. 하면, 이 10억 전체에 대한 환원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방식은 같습니다. 내 돈 전체 투자 금액 몇 프로? 이럴 때 발할 수 있는 요구 수익 얼마요? 저당은 전체 투자 금액 얼마요? 발하는 요구 수익은요,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금융이란 말은 뭐와 뭐 분리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지분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저당 분리. 왜 분리한다고요? 왜 분리합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자, 일단. 그다음 엘우더법. 자, 잠시만요. 우리 1900.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 그럼 요 밑에 뭐가 있지? 순영업소득 밑에 뭐 있습니까? 부채 서비스. 그다음요? 세제현금. 그다음요? 그다음 뭐가 있죠? 자,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 1960년대, 70년대 초에는 대부분 사람 집을 살 때, 집 살 때 내 돈만 다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남 돈 빌렸습니까? 일반적으로 60년대. 자기 돈 투자했죠. 그럼 이때는 관심 있는 수익은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부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관심 있는 수익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루더 보니까 한 80년 넘어, 원래 엘루더 사람 누군가 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출 담당계 얘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현대는 보통 집 살 때 보니까 내 돈만 투자하지 않더라 이거야. 남 돈, 은행 돈을 빌려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남 돈을 빌려가면 결국은 관심 있는 수익은 이제 이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남 돈 빌렸을 때 반드시 뭐 있으면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고 여기 있는 요 수익에 관심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 그럼 좋다. 이제는 순수익을 이걸 하지 말고 뭐 하자? 세전 현금을 쓴다 말 뜻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 엘로드 방식은 다른 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남 돈과 누구 돈? 내 돈. 남 돈, 내 돈입니다. 해서 집을 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는 용어 씁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겁니다. 얘는 항상 순수익을 이제 뭐 씁니까?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뭘 쓰는 거죠? 세전 현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간 어거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관심 있는 수익은 여기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 관심이 있습니까? 세후지. 근데 여기 있는 뭐 엘루드 보니까 이걸 쓰다 보니까 이걸 소득세, 세금이 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묻거든. 얘는 오직 뭐 있습니까? 세금을 고려하지 못한다. 요거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갑니다. 이제 엘로드 방식은 잠시만요. 보세요. 요 세전 현금 수지는 은행 몫입니까? 아니면 지분 투자 몫입니까? 요거. 은행 몫이 지분 투자 몫이요.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철저하게 지분 투자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단점이. 그래서 들어보니까 얘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한 방식이 뭐냐? 엘로드 방식이고. 자, 마지막 부채 감당률 갑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우리 대차입된 돈 빌려줄 때 있죠. 돈을 빌려줄 때 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은행 측면에서 뭐지? 요구수익. 그죠? 차입자는 이자지만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바랄 수 있는 요구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은행들이 이 대출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요 방식이야. 요 놈이 이 돈 빌려가서 돈 띠멀까 안 띠멀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높단 말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안전한 거지. 그럼 금리를 낮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부채 감당률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 위험이 큰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출 금리를 책정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순수하게 누구 입장에 고려한 거예요? 은행 입장이지. 은행이 누군데? 저당 투자자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요거 장난치겠지 충분히. 요거 나오면 요 말씀 안 돼. 얘 나오면 이 말씀 안 된다고요. 그리고 부채 감당률법에서 환원율 관한 공식이 있지 이거. 이 공식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 문제 푸는 문제. 자, 문제 보세요. 없는 분은 옆에 같이 보세요. 같이. 자, 우리 지난주 내드린 문제 있어요. 없는 분 옆에 같이 보세요. 보시면 20 몇 번이지? 23번, 24번 두 개지? 그죠? 23, 24 갑니다. 자, 23번. 그 뒤에 둘이 있네. 앞에 한 주죠. 4명 같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23번. 자, 같이 봅니다. 자, 이 말이죠. 23번에 1번 가볼게. 앞에 뭡니까? 투자, 결합이지. 그러니까 투자, 결합이 있단 말은 결국은 뭐 있습니까? 뭔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용 쭉 읽어보라고. 핵심 키워드 뭐 있어? 투자, 결합 보지 말고 그 중간에 뭐 설명 쭉 있는데 키워드 뭐 있어? 위험 나 있지, 위험.
위험나 무슨 뭐야 보세요. 요거 나 있죠. 요거 위험나 있지. 무슨 법? 조성법이야. 조성법. 자, 두 번째 가자고. 자, 두 번째 무슨 법이에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물리투자결합법. 분리 대상 뭐? 왜 분리? 가보자고 이제. 자, 소득은 토지와 건물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죠? 그 뒤에 뭐라 했어? 동일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가정이지. 그럼 틀린 거 아니야. 다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번 가보자고. 3번 보니까 시장 추출 뭐 나와야 돼? 무조건 유사매매 사례 나와야 되지. 나와 있어? 예, 그럼 맞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4번 누구 나와 있죠? 금융. 자, 금융은 뭐와 뭐 분리? 아니, 누구 분리? 지분과 저당 분리. 왜 분리입니까? 절대 그것에 동일하단 말만 없으면 안 돼. 있지.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자, 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장에 구한다 이 말 아닌가? 그죠? 그게 무슨 법이 이거? 오케이, 시장 지출법. 결론은 이거죠. 보세요. 내용을 다 보는 거 아니지. 키워드 찾는 거야, 키워드. D장 가자고. D장. 자, D장에 1번 가자고. 1번 보니까, 무슨 법이에요? 그 뭐 나와야 돼? 위험 나 있어? 나와 있죠? 그 맞는 거야. 2번 가자고요. 무슨 법이에요? 그 뭐 나와야 돼요? 유사매매세 나와 있습니까?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가자고. 뭐 나와 있어? 뭐 나와야 돼? 토지, 건물. 절대 그것 속에 동일하다 있으면 안 돼? 그 말 없죠? 그죠? 없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무슨 법? 자, 여보세요. 이제 요거 문제 푸는 법이요. 엘루드법은 공식이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이런 무조건 틀리면 하면 딱 한 개 나와야 돼. 무조건 그 속에 세금이 부동산 가치 영향 준다 시험 나와. 응? 세금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야. 세금이 부동산 가치 영향을 주는 걸 고려했더니 이 말 나온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 속에 세금이란 말이 있으면 다 틀려. 없으면 맞다고. 있어? 없죠? 그거 맞는 거예요. 5번 갑니다. 무슨 법? 금융. 누구와 누구? 저당과 지분. 왜? 절대 동일하다 이 말 있으면 안 된다고. 됐죠? 굉장히 내용 쉬운 거 이거. 개념 있는 암기, 공식 암기를 생각하지 말고 이 말만 기억하시기, 이 말만. 응? 그래서 우리 아마 그 강의 노트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예,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다른 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뭐 있습니까? 우리 앞에 개발 관련돼 있는 내용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할게요.